전차 부족에 시달리는 푸틴의 대안은 이번에도 북한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10일 디펜스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군사 매체들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 등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맞서기 위해 북한의 M2020 전차를 전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북한의 최신형 전차인 M2020은 2022년 첫 공개 당시 자유진영의 전차와 매우 유사한 외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열병식 영상을 두고 서방에선 북한의 기술적 진보를 상당히 경계하는 시각이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찾아보면 그들의 군사력은 향상되었고 이제 상대하기 쉬운 적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등 북한이 새로운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전차마저 러시아로 지원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군사 지원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의도하는 대로 M2020 전차가 전선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게 전차까지 구걸하는 러시아군의 실태와 북한의 신형 전차가 현대 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게 넘겨받은 122mm 포탄은 수백만 발을 넘어가며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최근 낙탄된 러시아의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 증언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북한군의 73년식 기관총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착되었습니다. 73년식 기관총은 현재도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 소초에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주력 기관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러시아에서 계속 포착된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많은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여기에 김씨 일가가 자랑하던 폭풍군단까지 참전하였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이란 언제든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 빨아먹을 수 있는 호구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전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차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러시아군의 훈련소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T-34가 다시 등장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러시아는 북한의 최신형 전차인 M2020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M2020 전차는 지난 2020년에 개최된 북한의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3세대 전차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이 3.5세대 전차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세대 분류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에 많은 외신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독일과 미국을 통해 레오파르트2와 M1 에이브람스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신형 전차가 더욱 필요한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M2020을 넘겨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의 러시아가 서방의 주력 전차를 상대할 자신들의 전차를 생산할 여력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대규모 기갑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북한에게 전차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지난 9월과 10월에만 러시아는 무려 2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나라마다 편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기계화 사단에 편제되는 전차가 100에서 150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지난 2개월 동안에만 2개의 기계화 사단에 편제될 수 있는 전차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련 시절부터 병력과 장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물량 공세를 펼치는 작전 교리를 사용해온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빠르게 소모되는 전차를 모두 자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며, 그렇다면 북한의 M2020 전차가 이러한 러시아군의 전력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까요?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3.5세대 전차인 한국의 K2와 성능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차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화력을 살펴보면 M2020 전차는 동구권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2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15mm와 125mm 중
어떤 구경을 채택했는지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지만 북한이 굳이 신형 전차의 시대를 역행한 115mm 주포를 탑재했을 확률은 낮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와의 전력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M2020 전차는 125mm 주포를 탑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하지만 주포의 구경을 늘렸을지언정 여전히 북한의 전차 포탄은 성능 개량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차는 주포의 구경과 포신의 길이 등도 중요하지만 적전차의 장갑을 관통하기 위한 포탄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M2020의 장갑 관통 능력은 약 600mm 내외 수준의 성능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치는 K2 전차는 물론이고 서방의 주력 전차가 가진 전면 장갑의 방어력을 뚫기 어려운 성능입니다. K2 전차는 성능 평가 과정에서 800mm 이상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 K279 날탄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장갑의 방어력은 850mm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6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유한 북한의 M2020 전차가 한국의 K2를 마주치면 전면에서는 절대로 격파가 불가능한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텅스텐 탄자의 머시루밍 현상을 극복하여 동구권의 모든 전차를 정면에서 격파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인 T-14 아르마타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뒤처진 전차 기술을 보유한 북한의 M2020은 절대로 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화력을 보유했습니다. 전차의 측면 공략이 가능한 대규모 평원에서는 M2020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전의 해법을 찾으려 발버둥치겠지만 좁은 길목에서 K2를 마주친다면 M2020은 그대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화력 차이인데요. 세계전쟁사를 살펴보면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춘 전차가 그보다 약한 전차를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인 교전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피에르 비오트 대위는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진 샤르비온 BIS 전차를 활용하여 정면에서 독일군의 전차 열세대를 격파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교전은 전차의 측면이 노출되기 어려운 좁은 지형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승패는 적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했는가로 결정이 되었는데 화력이 우수한 샤르비온 BIS 전차가 포탄을 발사하는 족족 독일 전차가 격파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사만 찾아보더라도 적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은 전차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지점에서 M2020은 한국의 흑표를 비롯한 서방 주력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주포 자체 화력도 부족하지만 효율적인 사격을 위한 사통장치의 성능도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현대 전차들이 야지에서 시속 50km 내외의 최고 속도로 기동하면서도 움직이는 적 전차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최적의 사격 타이밍을 조절하는 사통장치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처럼 우수한 성능의 사통장치를 만들어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차가 기동하면서 사격하게 되면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3km 밖에 위치한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보유한 반면 북한 전차가 효과적인 교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1km 이내까지 적과 근접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북한 전차가 교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방치할 전차 부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인데요. 북한 전차들은 교전 거리로 진입하기 이전에 모두 격파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음으로 전차의 방어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북한은 M2020 전차의 신형 복합 장갑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구식 전차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방어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포탑 일부에 반응 장갑이 장착되었고 의외로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체 측면은 한국이 운용하는 판처 파우스트 3는 고사하고 RPG-7을 막기에도 어려운 장갑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K1 계열의 전차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전차의 측면까지도 RPG-7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전차의 방어력에 공을 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대부분의 전차가 전면 장갑에 비해 측면 장갑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대전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장에서 RPG-7조차 막기 어려운 M2020 전차의 방어력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신형 전차들도 대전차 무기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M2020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하게 되면 제블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나마 다른 최신 전차처럼 하드킬 APS를 장착하였다는 건 특이점이지만 하드킬 방어 체계는 전차 주변으로 위치한 아군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무결한 방어 체계는 아닙니다. 한국이 국산 기술로 APS를 개발하고도 K2에 장착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방어 체계들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율적인 전차 방어가 가능하도록 APS 체계의 열압력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차 방어력은 더욱 큰 격차를 보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차의 3요소 중 하나인 기동성을 살펴보면 북한의 M2020 전차는 약 1000에서 12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한 K2 전차보다 약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레오파르트2와 M1 에이브람스 역시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력이 약한 엔진을 장착한 M2020은 기동성마저 자유진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차의 3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한 북한의 M2020 전차는 북한에서만 나름대로 최신 전차로 평가받을 뿐이며 자유진영의 3.5세대 전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전차마저 지원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요. 자국 전차를 생산하기에도 벅찬 러시아가 전쟁 종결 후 북한의 신형 전차를 되갚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더불어 북한의 신형 전차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무의미하게 소모된다면 이는 북한의 기갑 전력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과 북한의 기갑 전력은 비교하는 게 소용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북한의 M2020 전차마저 소모된다면 제7기동 군단의 북진은 더욱 수월해질 것인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자충수를 두고 자신들의 군사 전력을 계속해서 낭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5일 북한군 실체 영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항복한 러시아군 포로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항복한 이유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 밝혔는데요. 포로로 알려진 러시아군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면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사격을 가했고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에게 조준해야 할 곳을 설명하려 했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러시아군 2명이 총에 맞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항복한 이유도 아군의 총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여 포로가 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피아 식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게다가 가벼운 의사소통조차 하지 못해 자중질환을 벌였다는 것이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요. 북한의 파병이 시작될 당시부터 국내외군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언어 문제가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선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병을 선발하여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상당수의 하위제대까지 통역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사격하는 초유의 삽질이 발생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러시아로 파병된 부대가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라는 점에서 허술한 북한의 체계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병사단도 아니고 군 당국에서 총력을 기울여 양성하는 특수부대조차 피아 식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나머지 북한군의 실체도 얼마나 허접할지 쉽게 감이 오실 것입니다. 또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불협화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을 전선으로 투입했지만 장갑차에서 하차한 북한군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포착된 모습을 확인하면 러시아군의 장갑차는 북한군을 작전 지역에 하차한 후 그대로 철수를 감행하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는 북한군은 떠나가는 장갑차를 뒤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북한군이 이렇게 엉성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측의 협동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차량이나 장갑차를 활용한 전투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장갑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기갑 장비들과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 사단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계화 사단이 부족한 북한은 장갑차를 활용한 전투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이 자랑하던 폭풍군단은 현대전장의 기초적인 작전교리마저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의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스페츠나츠와 폭풍군단 모두 각국의 특수부대이자 고강도 훈련을 자랑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를 통해 벽돌을 부수고 불구덩 2일을 넘나드는 마초스러운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정작 실전에 투입된 스페츠나츠는 고기 분쇄기에 갈려나갔다는 비아냥을 들으며 전선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괴멸된 스페츠나츠 전력을 재건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북한의 폭풍군단 역시 막상 전선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러시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벽돌을 깨부수고 각종 차력쇼를 펼칠 정도로 육체는 단련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작전 교리와 재병 협동, 변화하는 군사 기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전선에서의 활용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음란물에 중독되었다는 충격적인 분석마저 등장했는데요. 모든 것이 차단되고 통제되는 북한에 있다가 인터넷에 제한이 없는 러시아로 오게 된 북한군들이 포르노를 과다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해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파병을 통해 자신들이 자랑하던 특수부대의 뛰어난 전투력을 과시하고 실전 경험을 쌓게 만들려는 속내였지만 러시아로 들어간 북한군은 연일 허접한 실체를 드러내며 오히려 김정은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군이 계속해서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이며 격전지로 투입되게 되면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그다지 한국의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군이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은 병력이라도 실전에서의 경험이 없으면 유사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전쟁사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적성국 병력의 실전 경험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군이 전선에서 적절한 교전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미군은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무리한 군사작전은 진행하지 않으며 병력이 전선에서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선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하고 살아 돌아온 병력들이 미군의 중추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북한은 실전 경험을 쌓기는커녕 전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게다가 장갑차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격전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로 전선에서 고기 분쇄기에 갈려나갈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아 한국과 대치 중인 휴전선으로 투입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군의 행보는 김씨 일가가 수대에 걸쳐 양성한 자신들의 정예병력에 손실을 야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정예군으로 평가받던 북한의 폭풍군단마저 그 미천이 드러났으니 피죽조차 먹기 힘든 나머지 북한군의 현실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푸틴과 김정은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본격적인 비준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그동안 양측은 사실상의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비준서를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조약은 양측이 서명한 비준서를 교환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난 11월 9일에 푸틴이 비준하였고 이어 김정은이 11월 11일에 비준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쿠르스크 진격을 앞두고 두 국가가 자신들의 병력 교환을 합리화하기 위한 밑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푸틴과 김정은은 전쟁을 계속하며 국제사회를 살육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병력 파병을 빌미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얻어내려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던 특수부대는 허접한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방심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인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면 김정은의 헛된 야욕은 언제든 물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